1981년 여름, 인천의 변두리 주택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이어지고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던 평범한 동네였다. 그러나 그 평범한 풍경은 단 하루 만에 두려움과 침묵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11살 언니와 9살 동생, 두 초등학생 자매는 그날도 방학을 맞아 집 앞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공기를 치고 말뚝박기를 하며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오후 4시 무렵 두 자매는 집에 먼저 들어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골목 어귀로 사라졌다. 그 길은 불과 몇 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두 아이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마 친구 집에 들렀겠지. 곧 돌아오겠지. 그러나 해가 저물고 골목길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때까지도 아이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손전등과 삽을 들고 뒷산과 하천, 버려진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다. 누군가는 우물속을 들여다봤고 누군가는 논두렁을 헤맸다. 그러나 두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발자국도 옷가지도 장난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땅속으로 꺼져버린 듯 두 자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신문 일면에는 두 아이의 사진이 실렸고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낮에 사라진 자매, 미궁 속인천. 그날 이후 그 골목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잃었다. 대신 공포와 속삭임이 자리를 채웠다. 사람들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두 아이가 동시에 대낮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1981년 여름, 인천은 여전히 변두리 마을의 정취가 남아있던 도시였다. 항구와 공장이 들어서며 산업화의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주택가의 골목에는 아직 흙먼지가 풀풀 날렸고 아이들의 고함 소리와 웃음소리가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는 유일한 활력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지연과 동생 수진 가명. 두 자매는 친구들과 함께 좁은 골목을 놀이터 삼아 뛰어다녔다. 지연은 11살, 수진은 9살.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에 언제나 붙어 다녔고 동네 어른들은 저 애들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라고 말하곤 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느라 바쁠 때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를 보냈던 평범하면서도 다정한 자매였다. 그날 오후 4시 무렵 아이들은 놀던 자리를 정리하며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우리 먼저 들어갈게. 짧은 한마디를 남긴 두 자매는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향했다. 집까지는 단 몇 분, 고작 몇백 미터에 불과한 거리였다. 낡은 전봇대와 세탁소, 작은 구멍가게를 지나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익숙한 길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길목은 두 아이에게 있어 집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길이 되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졌지만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웃집에 들렀겠지. 친구들이 붙잡아 놓았나 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다. 해가 기울고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때까지도 아이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부모는 급히 집을 나섰다. 골목 곳곳을 돌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지연아, 수진아, 목청껏 불러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친구네 집을 찾아가 물었지만 아이들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스스로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 이웃들에게도 부탁을 했다. 혹시 우리 애들 못 보셨어요? 조금 전엔 알았는데 돌아오질 않네요. 이웃들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얼굴을 했다. 몇몇은 분명히 두 아이가 손잡고 집 쪽으로 걸어갔는데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목격담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손전등을, 누군가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골목을 샅샅이 뒤졌다. 낡은 창고, 버려진 집, 개울가, 우물까지 확인했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논두렁까지 뒤져봤지만 발자국조차 없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한 속삭임을 나눴다. 아이 둘이 동시에 없어질 수가 있나? 혹시 납치당한 건 아닐까? 시간은 흐르고 자정이 지나도록 수색은 이어졌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름은 공허한 메아리로만 골목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평온하지 못했다. 집 안에는 아이들이 쓰던 작은 책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서툰 글씨로 적힌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색연필과 반쯤 쓴 공책이 놓여 있었다. 옷장 속에는 반듯하게 개켜진 교복과 장난감이 그대로였다. 모든 것이 일상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정작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퇴근 후에도 집에 머물지 못했다.
밤마다 골목을 돌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새벽이 될 때까지 수색을 멈추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행방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사건은 곧 마을을 넘어 인천 전체에 알려졌다. 대낮에 두 아이가 동시에 사라졌다는 소식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이 보도하기 전부터 이미 입소문이 퍼져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불안에 떨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절대 혼자 다니게 하지 않았다. 학교 앞에는 부모들이 모여 있었고 집 앞에서도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공포의 일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골목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붙은 전단지가 붙기 시작했다. 낡은 벽보와 함께 사라진 자매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바람에 펄럭였다. 마치 골목 자체가 범죄 현장이 된 듯한 풍경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두 아이가 동시에 대낮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납치라면 왜 금품 요구가 없었을까? 사고라면 왜 흔적 하나 남지 않았을까? 가출이라면 두 아이가 동시에 준비도 없이 나설 수 있었을까? 답 없는 질문들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마을 전체를, 나아가 인천 시민 모두를 끝없는 불안 속으로 밀어넣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마을에 들어섰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의 수사 환경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다. CCTV도 없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기억과 목격담뿐이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집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몇몇 상인과 주민은 분명히 자매가 손을 꼭 잡고 집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몇 분 사이 단 몇백 미터의 거리에서 두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혹시 아이들이 우물이나 하천에 빠졌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구조 인력을 불러 물을 퍼내고 수색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이들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나자 경찰은 납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사건 당일 골목 어귀에 하얀색 승합차가 서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그러나 번호판을 본 사람은 없었고 운전자의 얼굴을 기억하는 이도 없었다. 단서라고는 하지만 실체 없는 그림자처럼 잡히지 않는 증언이었다. 부모는 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갈 리 없다고 단언했다. 두 아이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으며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누는 일조차 힘들어했다. 그렇다면 납치가 사실이라면 범인은 어떤 수법으로 아이들을 순식간에 데려간 것일까? 주민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더욱 불안에 떨었다. 며칠이 지나도 수색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찰과 군인, 심지어 자원한 시민들까지 압수했지만 두 자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람들은 마치 두 아이가 땅속으로 꺼진 듯 사라졌다고 이야기했다.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고 옷가지나 장난감 같은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언론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전국적인 파장이 일었다. 신문 일면에는 두 아이의 사진과 함께 굵은 글씨로 제목이 실렸다. 대낮에 사라진 자매, 인천을 뒤흔들다. 텔레비전 뉴스는 부모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함께 눈물을 흘렸고 사회 전반의 극도의 불안이 확산되었다. 경찰은 납치라면 당연히 금품 요구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어떤 연락도 없었다. 전화 한 통, 쪽지 한 장조차 남기지 않았다. 범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대체 무엇이 목적이었을까? 이 점은 경찰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부모는 경찰서를 찾아가 매일같이 호소했다. 제발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우리 애들은 그럴 아이들이 아니에요. 경찰은 차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사는 점점 방향을 잃어갔다. 일부 형사들은 조직적인 납치를 의심했지만 다른 형사들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수사는 지지부진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소문을 만들어냈다. 누군가는 외지에서 온 낯선 남자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봤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면 언제나 근거 없는 이야기였다. 또 다른 이는 아이들이 산속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수색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럴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밤마다 부모는 집 앞 골목에 서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집 안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남긴 흔적이 그대로였다. 교복이 걸린 옷장, 장난감 인형, 낡은 공책, 모든 것이 아이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정작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인천의 여름은 달라졌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혼자 보내지 않았고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 모여 서로를 지켜봤다. 사람들의 일상은 무너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두려움과 의심이 골목마다 드리워졌다.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공포로 번졌다.
그러나 수사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경찰 기록에는 단 한 줄, 행방불명이라는 글자만 더 씹혀졌다. 그리고 사건은 그렇게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자매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경찰의 수사는 답보 상태였고 단서 하나 잡히지 않자 사람들의 상상은 끝없이 번져나갔다. 그때부터 사건은 수많은 의문과 추측으로 덮여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힘을 얻은 것은 납치 가설이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에 골목 어귀에 낯선 승합차가 세워져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차량을 이용해 아이들을 순식간에 태워갔다면 두 아이가 동시에 사라진 이유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차량의 번호판도 운전자의 얼굴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단서라기보다는 허공을 붙잡는 듯한 증언일 뿐이었다. 사고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혹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우물이나 하수구에 빠진 건 아닐까? 그러나 경찰과 주민들은 이미 그날 밤부터 모든 우물과 하천을 샅샅이 뒤졌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시신도 옷가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사고였다면 흔적이 나왔어야 했다. 사고설은 곧 힘을 잃었다. 가출 가능성은 애초에 설득력이 없었다. 두 아이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성격이었으며 단 한 번도 집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특별히 집을 떠날 이유도 없었다. 무엇보다 두 아이가 동시에 준비도 없이 가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자 사건은 괴담의 형태로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아이들이 사라진 날 밤 골목 어귀에서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했다. 또 어떤 이는 멀리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집 밖으로 나서기를 꺼리게 되었다. 사건의 가장 큰 의문은 왜 두 아이가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느냐였다. 보통 한 명이라도 저항하거나 물건을 흘리고 가거나 누군가의 시선을 끌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흔적조차 없었다. 아이들이 걸었던 발자국은 어느 순간 갑자기 끊겨 있었다. 그 사실이 사람들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형사는 조직적인 납치를 주장했다. 아이들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형사들은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우발 범죄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확실한 증거가 없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이어갔다. 언론은 사건을 더 자극적으로 다루었다. 신문은 매일 굵은 글씨로 제목을 달았다. 대낮에 사라진 두 자매, 유괴인가 미스터리인가. 텔레비전은 전문가를 불러 다양한 추측을 내놓게 했다. 심리학자는 아이들이 누군가의 꿰매 넘어갔을 가능성을 말했다. 범죄학자는 계획적 범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얻은 것은 두려움뿐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을 보면 곧바로 수근거렸고 심지어 이웃조차 완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만큼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불신을 남겼다. 누군가는 범인이 이 마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또 누군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온 낯선 자라고 주장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부모의 고통은 깊어졌다. 아이들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러나 부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언젠가 아이들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아이들의 사진을 붙였다. 하지만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수많은 가설과 추측,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만이 남았다. 그러나 진실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두 아이는 외부로 끌려간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범행이었을까? 혹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걸까?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수년 동안 사건 기록을 보관했지만 새로운 단서 하나 잡지 못한 채 서류철 속에서 먼지만 쌓여갔다. 그 사이 세상은 변했고 인천의 거리는 공장과 아파트로 가득 차며 달라졌지만 두 자매의 이름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채 과거에 묶여 있었다. 가족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 아버지는 퇴근 후에도 집에 머물지 못했다. 매일같이 골목과 인근 산길을 돌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새벽이 될 때까지 목소리가 메말라 목이 쉬어도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방을 그대로 두었다. 교복이 걸린 옷장은 닫히지 않았고 작은 책상 위에는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장난감 인형과 색연필, 반쯤 쓴 공책은 먼지가 쌓였지만 그녀는 정리하지 못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맞이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언론의 관심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다른 사건에 주목했고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다. 그러나 부모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매년 실종일이 되면 부모는 경찰서와 방송국을 찾아갔다. 기자들을 만나 제발 다시 한번 다뤄달라 애원했다. 그러나 차가운 시선만이 돌아왔다. 관심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단 하루도 잊힌 적이 없었다. 마을의 기억 속에서도 사건은 깊은 상처로 남았다.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은 더 이상 웃음소리로 가득 차지 않았다. 아이들을 집 밖에 혼자 내보내는 부모는 없었고 학부모들은 서로 순번을 정해 학교 앞과 골목을 지켰다. 사건 이후 아이의 안전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두 자매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2000년대가 되었지만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새로운 과학적 기술들이 도입되었지만 당시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능력으로는 사건을 되짚을 수 없었다. 목격자의 기억은 이미 흐려졌고 남은 단서들은 모두 희미해졌다. 행방불명이라는 단어만이 기록 속에 남아있었다. 부모의 고통은 나날이 깊어졌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문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돌아올 거라 믿었다. 저녁 무렵마다 문고리에 손을 얹고 혹시나 문이 열리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집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아버지는 결국 병을 얻었다. 아이들을 찾기 위해 온 힘을 쏟았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세월만 흘렀다. 이웃들은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누군가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면 마을은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떻게 두 아이가 동시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끝을 흐렸다.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오늘날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미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회자된다. CCTV도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기록의 부재와 기술의 한계는 사건을 미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하기엔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다. 부모와 가족에게는 시간 속에 멈춰버린 상처로, 지역사회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으로 새겨졌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은 묻는다. 대낮에, 그것도 두 아이가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의 계획된 범행이었을까? 아니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고였을까? 혹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은 남아있는 걸까? 그날 이후 인천의 여름은 결코 예전 같지 않았다. 골목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던 두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집 안에 남겨진 장난감과 일기장은 부모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닫히지 않는 상처가 되었고, 사건은 한국 현대사회에 남은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1970년대 초반의 한국은 여전히 가난과 혼란 속에 있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컸고 사회적 안전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장 골목마다 사람들은 활기를 띠었지만 아이들은 보호받기보다는 스스로 놀이터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가 끝나면 동네 아이들이 몰려 나와 골목을 뛰어다니고 뒷산에 올라가며 하루를 보냈다. 부모들은 먹고 사는 데 바빴고 아이들은 그런 틈에서 방치되기 쉬웠다. 그해 봄, 대구에서 10살 남짓의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름은 김영수,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는 평범한 아이였다.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고 공부보다는 장난을 더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집안의 큰 기둥 같은 존재였다.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챙겼고 심부름을 잘하며 어른들의 말을 잘 따랐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영수는 친구들과 함께 동네 뒷산에 올랐다. 당시 아이들에게 산은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나무를 타고 돌멩이를 던지며 노는 것은 일상의 일부였다. 영수도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놀다가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혼자 산길을 내려갔다. 그것이 마지막 목격이었다. 그 후 영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가 친구들과 더 놀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은 공포로 변했다. 밤이 깊어지자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동네 골목과 산길을 수십 번도 넘게 뒤졌지만 어디에도 아이의 모습은 없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경찰은 지금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색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파출소 경찰관 몇 명이 마을 주변을 둘러본 것이 전부였다. 수사라는 이름조차 무색할 정도로 허술했다.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곧 동네 전체를 뒤흔들었다. 시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공장에서도 이 사건은 입에 오르내렸다. 부모는 손에 아이의 사진을 들고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
혹시 우리 영수 본 적 없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못 봤습니다. 이 사건은 곧 대구 시민들 전체의 불안을 자극했다. 아이가 길을 잃은 것인지 누군가에 의해 끌려간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단순한 실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럽고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도대체 10살 남짓의 아이가 대낮에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김영수는 1962년에 태어났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었고 집마다 가난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영수의 집도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렸고 어머니는 장터에 나가 채소를 팔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가족은 단칸 방에서 6식구가 몸을 부대끼며 살았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영수는 언제나 씩씩했다. 학교에서 그는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호기심이 많았다. 선생님이 칠판에 무언가를 적으면 영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친구에게 물어보곤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다. 당시 아이들에게는 TV나 게임기가 없었다. 놀이는 언제나 길거리와 산에서 이루어졌다. 술래잡기, 말뚝박기, 구슬치기 같은 놀이가 아이들의 세상을 채웠다. 영수 역시 그런 놀이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는 또래보다 책임감이 강했다.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챙기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어머니가 장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동생들을 돌봤고 심부름이 떨어지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도 영수를 믿었다. 저 집 장남은 참 야무지다 라는 말이 오갔다. 영수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봄 기운이 막 퍼지던 1972년의 어느 오후였다.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은 책가방을 집에 던져두고 곧장 뒷산으로 향했다. 영수도 친구 서너 명과 함께 산길을 뛰어 올라갔다. 나무는 아직 연두빛 새싹을 틔우고 있었고 흙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 지르고 나무에 올라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영수는 그날따라 집안일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저녁 전에 장터에서 남은 채소를 받아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집에서 시장까지는 멀지 않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서로 떨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영수는 산길을 내려갔다. 그 모습을 본 것이 친구들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친구들은 이후에도 한참을 놀았지만 해가 질 무렵 영수가 돌아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영수가 왜 이렇게 늦지? 그러나 아이들은 곧 집으로 돌아갔다. 어린 마음에 그저 영수가 다른 일에 걸려 늦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영수의 부모는 불안해졌다. 장터에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보냈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 들른 줄 알았다. 그러나 이웃집을 일일이 돌아다녀도 영수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동네 어른들은 후레쉬를 들고 뒷산과 골목을 샅샅이 뒤졌다. 아이의 이름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초조와 공포에 휩싸였다. 한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어머니는 눈물로 목소리를 잃어갔고 아버지는 분노에 떨며 경찰에 달려갔다. 그러나 파출소의 대응은 미적지근했다. 아직 어린애들이니까 어디 가서 놀다가 올 겁니다 라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부모의 직감은 달랐다. 영수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다. 늦을 이유가 없었다. 새벽녘 동네 사람들은 다시 모여 수색을 시작했다. 산길, 하천, 버려진 창고까지 뒤졌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다. 신발 한 짝, 옷가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 마치 땅이 아이를 삼킨 것처럼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영수의 이름은 동네를 울리는 메아리가 되었다. 부모는 매일같이 시장 입구에서 아이의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우리 아들 본 적 없습니까? 그러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못 봤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가 유괴된 게 아니냐, 어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냐.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영수는 그날 이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김영수가 사라진 첫날 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부모는 집 앞 골목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이웃들은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산길과 들판을 헤맸다. 그러나 새벽이 되어도 아이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마치 땅이 삼켜버린 듯 그림자조차 남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가족은 파출소를 찾아가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의 대응은
지금처럼 긴급하거나 조직적이지 않았다. 10살 난 아이들은 종종 친구 집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오곤 합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며 부모를 안심시켜야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직감은 달랐다. 영수는 책임감이 강했고 심부름을 맡으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였다. 결국 가족의 끈질긴 요구로 경찰관 몇 명이 마을에 나섰다. 그들은 산길과 하천 주변을 대충 훑어보고 돌아왔다. 수색은 허술했고 진지함은 부족했다. 경찰은 여전히 아이들이 가끔 가출하듯 친구와 어딘가 가 있을 것이라며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해가 지고도 영수가 돌아오지 않자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다. 이웃들은 자발적으로 다시 모였다. 남자들은 손전등과 삽을 들고 산과 들판을 뒤졌고 여자들은 골목과 시장을 훑으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들의 친구들에게까지 하나하나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같았다. 영수는 심부름 간다고 하고 산길을 내려갔어요. 그 뒤로 못 봤어요. 시간이 흐르자 불안은 두려움으로 변했다. 아이가 길을 잃었다면 근처에서 발견되었을 것이다. 사고를 당했다면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을은 미스터리 속에 빠져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사건은 동네를 넘어 대구 전역으로 퍼졌다. 소문은 빠르게 돌았다. 아이 하나가 낮에 집 근처에서 사라졌다더라. 사람들은 시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심지어 교회와 학교에서도 그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더 꼭 붙잡게 되었고 어른들은 눈에 띄게 불안해졌다. 결국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역 신문에 대낮에 실종된 초등학생, 행방묘연이라는 제목이 실렸다. 사진 속에는 웃음을 띤 영수의 초등학교 증명사진이 있었다. 그 작고 순한 얼굴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기사는 경찰의 부실한 대응을 은근히 비판하며 주민들의 불안을 전했다. 기사 한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불안한 현실을 드러낸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 경찰은 뒤늦게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형사들이 동원되었고 군인들까지 일부 협조했다. 산과 하천, 폐가, 우물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범인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 전화를 걸어온 적은 없었다. 납치였다면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아이를 데려갔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사건은 점점 더 수수께끼처럼 꼬여갔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외지에서 온 낯선 남자가 아이들을 지켜보는 걸 봤다더라. 밤마다 골목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지나갔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빠르게 번졌다. 사람들은 아이를 혼자 내보내지 않았고 집집마다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는 습관이 생겼다. 영수의 부모는 날마다 경찰서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내 아들을 찾아달라고. 경찰이 못하면 누가 찾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기다림은 절망으로 변해갔다. 사건은 지역 사회 전체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 경찰이 이렇게 무력하다면 시민들은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순찰대를 조직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밤마다 골목을 돌며 낯선 사람을 경계했고 아버지들은 퇴근길에 이웃들과 함께 집 주변을 지켰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도 사라진 아이를 되돌려주지는 못했다. 영수의 이름은 점점 더 자주 불리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책상 위에 꽃을 놓으며 그의 자리를 지켰다. 선생님은 수업을 하다가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동네 사람들은 아이의 부모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고통을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그렇게 대구 전역을 뒤흔드는 미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워졌다. 대낮에 평범한 골목에서 10살 아이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영수의 실종 사건이 장기화되자 사람들은 다양한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다. 경찰이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상상과 의혹이 사건을 키워갔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유괴설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아동 유괴 사건이 종종 발생하던 시기였다. 범인들이 금품을 요구하며 가족을 협박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영수의 가족도 처음에는 혹시 낯선 자가 아이를 데려가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기다렸다. 그러나 전화도 편지도 오지 않았다. 범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금전적 요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유괴설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다음으로 제기된 것은 사고사 가능성이었다. 혹시 영수가 산길에서 미끄러져 다쳤거나
버려진 우물이나 하천에 빠진 것은 아닐까. 그러나 주민들과 경찰이 수십 차례에 걸쳐 그 일대를 샅샅이 뒤졌음에도 지시는커녕 작은 흔적조차 나오지 않았다. 만약 사고였다면 반드시 남아야 할 흔적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사고사 가설도 설득력을 잃었다. 가출설도 일부에서 거론되었다. 10살 아이가 집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수는 집안에서 책임감이 강한 장남으로 알려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가 사라진 날은 어머니가 장터에서 부탁한 심부름을 하러 가던 길이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가출한다는 것은 주변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은 점점 더 괴담처럼 변해갔다. 어떤 이는 아이가 사라지던 시간 골목에서 낯선 남자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중절모를 쓰고 아이를 따라갔다는 증언을 남겼지만 다른 주민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아이가 사라지기 직전 골목에서 여자의 비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시각과 장소가 모호해 신빙성을 얻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얽히며 사건은 미스터리로 굳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적 은폐설까지 나왔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단순 무능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오히려 경찰은 이런 의혹이 불거질수록 언론을 통제하려 했었다. 기자들의 취재는 제한되었고 사건 보도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큰 불신을 품었다. 사건은 곧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졌다. 대구 시민들은 아이를 혼자 내보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부모들은 시장에 가거나 일을 하러 갈 때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다녔고 밤이면 골목마다 자물쇠가 채워졌다.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경계가 강화되었다. 선생님들은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모두 부모와 함께 귀가하는지 확인했다. 언론은 사건을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치안 현실과 연결시켰다. 대낮에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사회는 안전하지 않다는 사설이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정치인들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무능을 질타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처럼 변했다. 영수의 가족은 끝없는 절망 속에서 버텼다. 아버지는 일을 하다 말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이의 사진을 들고 장터를 돌았다. 우리 아들 본 적 없습니까? 그 목소리는 점점 메말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웃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력감에 빠졌다. 누구도 아이의 행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은 대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부모들은 아이를 단속하며 불안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아이를 길에 홀로 내보내는 것을 자제했고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조금씩 생겨났다. 하지만 그것은 영수의 가족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아이였다. 결국 김영수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았다. 아이 하나가 사라졌지만 그 여파는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수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을은 이미 지쳐 있었다. 수백 명이 참여한 수색은 성과 없이 끝났고 경찰은 더 이상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보고서에는 몇 줄의 기록만 남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가족의 고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새벽에 집을 나섰다. 들판과 하천, 버려진 창고를 혼자서 뒤졌다. 누군가 발견하지 못한 작은 흔적이라도 자신이 찾아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돌아올 때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점점 굽어갔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늘어났다. 어머니는 장터에서 아들의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우리 영수 본 적 없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못 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 질문에 답하기를 피했고 어머니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혹시라도 단 한 명의 목격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생들은 누나와 형 없이 성장해야 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서 영수의 빈자리는 크게 남아 있었다. 명절에 모여도 생일이 다가와도 가족은 늘 그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밥상을 차릴 때마다 빈 그릇 하나를 더 놓았다. 그 자리는 언제나 영수의 자리였다. 그러나 그 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며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다른 사건과 뉴스가 세상을 채웠고 새로운 세대는 영수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나 대구 사람들, 특히 같은 동네에서 살던 이들에게는 여전히 생생했다. 아이들이 길을 나설 때마다 부모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따라붙었다. 혹시 또 다른 영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 불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경찰은 사건을 다시 열어보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있었다. 목격자는 기억을 잃었고 증거는 사라졌다. 납치였는지 사고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보고서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 묻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기다림은 멈추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집 앞에 영수의 사진을 걸어두었다. 낡고 빛이 바랜 사진 속에서 아이는 여전히 10살의 모습이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사진 속 아이는 자라지 않았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 이야기를 꺼냈다. 영수 사건 말이야. 지금도 생각하면 이상해. 누군가는 납치라 했고 누군가는 귀신처럼 사라졌다고 했다. 사건은 점점 전설처럼 변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늦게까지 놀면 어른들은 말했다. 빨리 들어와라. 안 그러면 영수처럼 된다. 그 말은 공포 섞인 훈계였고 동시에 잊혀지지 않은 상처였다. 영수의 부모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병상에서도 어머니는 중얼거렸다. 우리 영수 곧 돌아오겠지. 그러나 그 희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김영수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기록은 희미하고 증거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대구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한 아이가 대낮에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을 드러낸다. 1972년 대구 어린이 실종 사건.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을 남겼다. 아이 하나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회는 과연 안전한 사회일 수 있는가? 그리고 사라진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은 여전히 대답 없는 채로 남아있다. 1990년대 초반 서울 영등포 번화가와 주택가가 맞닿아 있던 이곳은 늘 사람들의 발길로 붐볐습니다. 하굣길 학생들과 퇴근길 직장인들, 장사꾼과 손님들로 어수선했지만 동시에 평범한 일상이 흐르는 도시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여고생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영등포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 교복 차림의 소녀는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그 후로 그녀의 행방은 끊겼습니다. 며칠 뒤 시민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라졌던 여고생이 결국 변사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는 교복 차림 그대로 도심 외곽의 하천 부근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궁 속에 갇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10대 여고생이었습니다. 당시 1990년대 초 한국 사회는 CCTV도 부족했고 휴대전화도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목격자의 기억과 일부 물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고생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수업을 마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 간단히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와 김밥을 먹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특별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얌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날도 평소처럼 웃으며 친구들과 헤어졌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오늘은 집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가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늦어도 저녁 7시 이전에는 집에 도착하던 딸이 밤 9시가 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공부방에 들렀거나 친구 집에 간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듭해도 연락이 없자 가족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자정 무렵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 문장은 그날 이후 도시 전체를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가출일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평소 성격과 가정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가출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무난했고 또래와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가정에도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질 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희미했습니다. 어떤 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본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골목길로 향하는 여학생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분명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영등포 여고생 실종. 신문과 방송은 이 소식을 주요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여고생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외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해가 지면 혼자 다니지 않도록 했습니다.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실종된 여고생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발견된 장소는 영등포 외곽의 한 하천 부근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버려진 듯한 풀숲 속에서 교복 차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외상이 있었지만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소지품 일부가 흩어져 있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본부를 차렸지만 사건은 이미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 이 사건은 한순간에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하필 그녀였는가? 도심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는가? 누가 왜 그녀를 노렸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속에서 벌어진 범죄였고 동시에 한국 사회가 가진 치안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영등포 외곽의 하천 부근 풀숲 사이에 누워있던 소녀의 모습은 이미 생명의 흔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교복은 더러워져 있었고 몸 주변에는 소지품 일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서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곧바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당시 한국의 수사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현장 보존 개념은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고 DNA 분석이나 CCTV 추적 같은 과학 수사 기술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의 대부분은 목격자의 증언과 주변 탐문,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미약한 단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학원 동료들,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특별한 원한 관계나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역시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간다고 했다는 진술만 남겼습니다.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더더욱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단서들은 희미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방이었습니다. 교과서와 필기구, 그리고 작은 거울이 들어있던 가방은 찢기거나 훼손되지 않은 채 시신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 목적이라면 가방을 가져갔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목적이 단순한 금품이 아니라는 점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구두였습니다. 피해자가 신던 구두 한 짝은 발에 그대로 있었지만 다른 한 짝은 풀숲 속에서 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몸부림치며 발이 빠졌거나 범인이 일부러 벗겨낸 것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엔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상은 있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특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부검 기술로는 시간과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단순 타살로 결론지었지만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하천 주변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하천 부근은 밤이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물가에서 쉬곤 했지만 저녁이 지나면 거의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목격자가 나오기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배회하지 않았는지, 학생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는지,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본 적 없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신문은 굵은 활자로 영등포 여고생 피사를 일면에 실었고 TV 뉴스는 현장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심에서 여고생이 살해됐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길을 동행했고 여학생들은 혼자 다니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당시 영등포 일대에는 유흥가와 공장이 섞여 있었고 노숙자나 잡부들이 종종 오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집중 조사했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인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변 남학생들, 알던 어른들까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갈등을 빚거나 집착했던 인물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평범한 일상을 살던 중이었습니다. 사건의 초점은 점점 더 의문으로 옮겨갔습니다. 범인은 왜 금품을 노리지 않았을까? 왜 하필 영등포 외곽의 하천으로 끌고 갔을까? 어떻게 도심 한가운데서 사람 하나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을까? 경찰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서는 있었지만
그것은 단서라기보다는 의문을 더 키우는 조각들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경찰은 수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밤에 비명 소리를 들었다. 낯선 남자가 여학생을 따라가는 걸 봤다. 이상한 차가 서 있었다. 그러나 제보는 서로 엇갈렸고 어느 것도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수사는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줄어들었고 경찰의 수사망도 넓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은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도시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기록 속에 남았지만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었기에 사람들은 각자의 상상과 추측으로 빈틈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미스터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금품을 노리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방에는 교과서와 필기도구가 그대로 들어있었고 현장에서 금품이 사라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만약 단순 강도라면 가방이나 소지품을 가져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것은 일상적인 소지품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범행 동기를 금품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추정했습니다. 누군가 피해자를 노렸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범행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영등포 외곽의 하천 근처 풀숲이었는데 인적이 드문 곳이긴 했지만 시내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시신을 은폐하려 했다면 더 깊은 곳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매한 위치는 오히려 그 장소가 범인의 활동 반경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시신을 그곳에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도 의문을 키웠습니다. 사건은 도심에서 일어났고 저녁 무렵이라면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던 시간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디로 향했는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몇 목격자는 비슷한 교복 차림의 여학생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낯선 남자가 여학생을 따라가는 모습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들은 모두 달랐고 확실한 증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망 원인 또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외상이 있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치명상이었는지 사망 후에 생긴 흔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범행 수법을 추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수법을 알 수 없다면 범인의 특징을 특정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다양한 가설을 낳았습니다. 일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우연히 피해자를 노린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발적이라면 시신을 하천까지 옮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지인에 의한 범행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변을 조사한 결과 특별히 의심스러운 인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연쇄 범죄와 연결 지으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도권 일대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사회를 뒤흔들던 시기와 겹쳐 있었기에 영등포 사건도 그 연장선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법과 상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괴담의 형태로 사람들 사이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밤마다 하천 근처에서 여학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풀숲에서 교복을 입은 그림자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평범한 여고생이 사라졌고 며칠 뒤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는 것.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은 당시 경찰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굳어버렸고 매일 아침 학교에 가야 했던 딸의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덜 써 내려간 공책이 펼쳐져 있었고 교복은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부모는 경찰을 믿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곧 범인이 잡히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몇 달로 이어져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부모는 경찰서를 수도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 그 말은 부모의 마음을 끝없는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여학생들을 키우던 부모들에게는 오랫동안 두려움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밤늦게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라.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도 조심해라.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당시 사회의 불안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등포라는 번화한 도심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는 빠르게 조용해졌고 여학생들은 혼자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도시 생활의 그림자로 남아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궁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녀를 노렸는지, 어떻게 도심 속에서 흔적을 지울 수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단순히 미제라는 낱말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CCTV와 과학수사, 휴대전화 위치 추적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그 공백은 범인이 남긴 흔적을 잡아내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한 소녀의 죽음은 답 없는 질문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학생이었고 그날도 평범하게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그런데도 도심 한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괴담과 추측은 사라졌지만 본질은 남아있습니다. 범인은 누구인가? 왜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누군가가 있는가?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국 사회가 잊지 못할 비극으로 남았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궁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많은 도심 한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범인은 왜, 어떻게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는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사건을 다룬 기록물과 기사들은 여전히 같은 결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범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 그날 이후 도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소녀의 이름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남아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격동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거리는 점점 복잡해졌고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경찰 조직 또한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존재가 바로 여성 경찰관이었다. 당시만 해도 여경의 수는 극히 적었고 대부분 교통정리나 피해자, 조사 보조 업무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여경의 존재만으로도 사회는 여성도 치안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시기에 경찰학교를 막 졸업하고 현장에 배치된 한 젊은 여경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 22살의 나이에 제복을 입은 그는 단정하고 성실한 태도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다. 꼼꼼한 메모 습관과 늘 규정에 맞는 복장,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근무 태도로 선배 경찰들 사이에서도 모범이 되는 존재였다. 가족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자 든든한 언니이자 동생이었다. 사건 당일,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시작했다. 낮 근무를 마치고 저녁 무렵 선배 경찰과 함께 순찰을 나섰다. 순찰 구역은 서울 외곽의 변두리, 주택가와 작은 상권이 뒤섞인 평범한 지역이었다. 저녁 9시 무렵 무전기를 통해 본부와 마지막 교신이 오갔다. 이상 없습니다. 순찰 마치고 복귀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연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날 밤 지연은 지구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선배와 함께 있었다는 증언은 일관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둘이 잠시 떨어졌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함께 있었지만 어느 순간 지연만 사라졌다고 말했다. 분명한 건 순찰을 마치고 복귀해야 했던 젊은 여경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근무 이탈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도 연락하지 않았고 지인들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휴대전화조차 없던 시절 그녀와 닿을 방법은 전혀 없었다. 그제야 경찰 조직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그것도 드문 존재였던 여경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내부 보고가 올라가자 긴급히 수색이 시작되었으나 결과는 허망했다. 어디에도 지연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다. 순찰 중 사라진 여경 지연.
흔적 없는 미스터리라는 제목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경찰관이 그것도 근무 도중 젊은 여성이 증발하듯 사라졌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사건은 단숨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날 이후 지연의 이름은 신문 기사와 방송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수사와 추측이 쏟아질수록 진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묻게 되었다. 그녀는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것인가? 지연은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가난했고 부모 세대는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몸을 바쳤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속에서도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랐다.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은 그녀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성실한 학생으로 기억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두터웠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떠들 때도 지연은 조용히 교과서를 펴놓고 글씨를 적었다. 그녀가 경찰의 길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안정된 직업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 여성 경찰은 극히 드물었고 사회적 인식도 아직은 편견이 강했다. 그러나 지연은 자신이 직접 사회의 안전을 지켜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발생한 도둑 사건과 폭력 사건을 목격하며 경찰의 존재를 똑똑히 기억했다. 그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결심이 결국 그녀를 경찰학교로 이끌었다. 경찰학교 시절의 지연은 모범생이었다. 체력적으로 남성 동기들보다 불리했지만 악착같이 훈련을 따라갔다. 사격 실습에서 기록이 떨어질 때마다 혼자 남아 연습을 했고 체력 훈련이 끝난 후에도 운동장을 돌며 체력을 길렀다. 그 성실함은 교관들과 동기들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졸업식 날 그녀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제복을 입은 딸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 순간만큼은 가난과 고단함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서울 외곽의 지구대에 배치된 지연은 처음부터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관할 구역은 주택가와 상가가 뒤섞여 있었고 밤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메우곤 했다. 여성 경찰이 드물었기에 주민들은 그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환영했고 어떤 이는 여자가 무슨 경찰이냐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보다 꼼꼼히 업무를 기록했고 늘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출근의 준비를 마쳤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는 제일 믿음직한 막내로 불렸다. 사건 당일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낮 근무에서 지연은 교통지도를 도왔고 민원 접수를 정리했다. 동료들은 그녀가 특유의 꼼꼼한 필체로 사건 기록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오후 늦게 그녀는 잠시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와 안부를 나눴다. 어머니는 밥은 챙겨 먹었니? 하고 물었고 지연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평범한 대화가 가족과 나눈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밤이 되자 지연은 선배 경찰과 함께 순찰을 나섰다. 순찰 구역은 크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었지만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어 어두운 골목이 많았다. 술집에서 나온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문을 연 구멍가게 앞에는 아이들이 남아있었다. 지연은 늘 그렇듯 메모장을 꺼내 순찰 경로와 이상 상황을 적었다. 작은 습관 같았지만 그 기록들은 그녀가 성실히 임무에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오후 9시 무렵 지연은 무전기를 들고 본부와 교신했다. 이상 없습니다. 순찰 마치고 복귀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톤이었다. 본부의 담당자는 짧게 알았다 하고 답했다. 그것이 마지막 교신이었다. 그 이후의 상황은 흐릿하고 모호하다. 함께 순찰을 돌았다는 선배의 증언은 일관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잠시 다른 골목을 확인하는 사이 지연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함께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말을 바꿨다. 진술이 뒤엉키자 의혹은 더 커졌다. 도대체 몇 분 사이에 성인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단 말인가? 지연이 사라진 장소는 주택가와 작은 상점들이 이어지는 길목이었다. 밤 9시, 아직 완전히 늦은 시간도 아니었다. 주변 주민 중 일부는 순찰하는 두 경찰관을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이후의 행적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골목 자체가 그녀를 삼킨 듯 지연의 흔적은 흔들린 가로등,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탈로 생각한 동료들도 시간이 지나자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지연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규정을 어기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순찰 중인 경찰이 사라진다는 것은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지구대는 곧장 수색을 시작했다. 동료 경찰들은 골목 구석구석을 뒤지고 인근 하천과 공터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발자국도 유류품도 목격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자취를 감췄다. 그날 밤
지연의 부모는 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았다. 아버지는 울분을 터뜨리며 외쳤다. 어떻게 근무 중인 경찰이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경찰 관계자들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자 단순한 근무 이탈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경찰 조직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려 하지 않았다. 일부 동료들은 은근히 입을 다물었고 상부에서는 불필요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럴수록 사건은 더 큰 의문을 낳았다. 시민들은 신문에 실린 짤막한 기사 제목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순찰 중 사라진 여경 지연, 행방묘연. 사람들은 경찰관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면 누가 시민을 지켜주겠느냐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지연이 사라진 다음 날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건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근무 중 경찰관이 실종된 사례는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상부는 당황했고 내부에서는 책임을 피하려는 기류가 먼저 퍼졌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지구대는 상급 부서에 보고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고 시각과 내용이 뒤엉켜 있었다. 어떤 기록에는 밤 10시로 또 다른 기록에는 11시 이후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런 모순은 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인상을 남겼다. 현장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골목은 경찰 테이프로 막혔고 형사들이 바닥과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나 발견된 것은 거의 없었다. 신발 자국 몇 개, 담배꽁초 몇 개가 전부였다. 문제는 이 골목이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었다는 점이었다. 흔적은 너무 많았고 그중 어느 것이 지연과 관련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함께 순찰을 나갔던 선배 경찰의 진술은 의혹을 더욱 키웠다. 그는 처음에는 지연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잠시 다른 골목을 확인한 사이 지연이 사라졌다고 말을 바꿨다. 조사관들은 그의 말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의 태도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불신을 키웠다. 수색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인근 하천, 폐가, 버려진 창고, 산길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지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지구대는 주변 주민들을 불러 탐문 조사를 벌였다. 몇몇 주민은 순찰 중인 두 사람을 보았다고 했지만 그 이후를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어떤 이는 멀리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시각이나 위치는 알 수 없었다. 언론은 사건을 빠르게 보도했다. 근무 중 여경 실종, 경찰 조직 충격이라는 제목은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시민들은 경악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퍼져나갔다. 경찰관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면 보통 시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방송 뉴스에서는 지연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딸을 찾아달라 호소하는 장면이 내보도되었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태도는 달랐다. 외부에는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부 간부들은 경찰관이 근무 중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의 권위를 손상시킨다며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보고서는 간결하게 작성되었고 불리한 내용은 누락되었다. 수사관들조차 자유롭게 사건을 언급할 수 없었다. 그럴수록 동료들 사이에서는 음모론과 불신이 퍼졌다. 지연의 가족은 분노했다. 아버지는 경찰서 앞에서 매일 항의했다. 내 딸은 근무 중에 사라졌다. 경찰이 책임지고 찾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 느낀 것은 차가운 벽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그 흔적 하나 잡히지 않았다. 수사는 곧 교착 상태에 빠졌다. 언론도 초기에 집중 보도를 멈추고 다른 사건들에 관심을 옮겼다. 그러나 여론 속에서는 경찰의 무능과 은폐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어떤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렇게 썼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자기 동료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조직에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그 사이 지구대 동료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순찰을 나가는 경찰들 사이에서 우리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이 흘러나왔다. 야간 근무를 꺼리는 이들도 생겨났다. 사건 현장을 지날 때마다 동료들은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말했다. 몇몇 동료는 조심스레 조직 내부 범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혹시 누군가가 내부에서 무언가를 숨기려 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곧바로 상부의 귀에 들어갔고 관련자들은 허위 사실 유포로 경고를 받았다. 내부 분위기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했고 진실은 어둠 속에 더 깊이 묻히는 듯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지연의 흔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미제 수사로 전환하며 사건을 기록 속에 남겼다. 그러나 가족과 시민들은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근무 중 경찰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불신과 불안을 심어주었다. 지연이 사라진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공식 수사 기록은 빈칸만 늘어갔고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은 쉬지 않았다. 주민들과 언론, 그리고 동료들까지 저마다의 의혹과 가설을 내놓으며 사건은 점점 더 커다란 미스터리로 변해갔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납치설이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구역은 골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불 꺼진 창고와 공터가 드문드문 있었다. 누군가 미리 잠복하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지연을 끌고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허점이 많았다. 순찰 근무 중이었고 동행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납치는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단 몇 분 만에 경찰관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보통 범죄자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내부 은폐설이었다. 당시 함께 순찰을 나간 선배 경찰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상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혹을 키웠다. 지연이 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되어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다. 경찰 조직을 향한 불신은 점점 더 깊어졌다. 사고사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혹시 골목 어딘가에서 실수로 다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수색은 이미 철저히 이루어졌고 시신이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사고였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사고사 가설은 금세 힘을 잃었다. 일부는 지연의 자발적 실종을 의심했다. 혹시 그녀가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연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장래에 대한 계획도 분명했다. 게다가 근무 중이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실종은 설득력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괴담과 소문은 점점 더 자라났다. 어떤 이는 그날 밤 골목에서 낯선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는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고 말했다. 심지어 누군가는 지연이 마지막으로 순찰했던 구역 근처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환영을 보았다고까지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공포를 부추겼고 사람들은 밤마다 그 골목을 지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사건은 경찰 조직의 권위를 흔드는 상징이 되었다. 국회에서도 한때 이 사건이 언급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자기 동료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안전을 맡겨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공식적인 수사 상황은 진행 중이라는 말로 덮였고 결국 대중은 점점 더 큰 불신을 품게 되었다. 지연의 가족은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파출소 앞을 찾아와 딸의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절대 스스로 사라질 아이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들의 호소는 점차 잊혀졌다. 언론은 다른 사건에 눈을 돌렸고 사람들의 관심도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다. 사건은 하나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혹은 골목을 지나며 속삭였다. 그 여경 말이야. 아직도 못 찾았다지. 내가 듣기로는 조직이 숨긴 거래. 이런 대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지연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사회적 파장이 되었다. 여경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사회에 던진 의미는 그녀의 실종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여성 경찰관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도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1980년대 한국 사회에 묵직한 불안을 남겼다.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의혹은 끝없이 쌓였지만 진실을 가리키는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지연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그녀의 행방은 그림자처럼 사라진 채였다. 지연이 사라진 그날 이후 그녀의 가족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매일 밤 아버지는 집 앞 골목에 서서 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메마르고 쉰 뒤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연의 방을 그대로 두었다. 교복이 걸린 옷장은 닫히지 않았고 작은 책상 위에는 메모장과 볼펜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먼지가 쌓여갔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지연이 돌아왔을 때 예전 모습 그대로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동생들은 성장하면서도 늘 누나의 부재를 의식했다. 졸업식, 생일, 명절, 가족이 모이는 순간마다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다. 지연의 사진은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고 가족은 매일 촛불을 켜며
무사 귀환을 기도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수록 희망은 차갑게 식어갔다.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은 금기처럼 취급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쉬쉬하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록 속에서 지연의 이름은 존재했지만 수사 진척은 없었다. 몇몇 후배 경찰은 밤 근무를 나설 때마다 지연 선배님 사건 처음 되면 어떡하나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을 내뱉었다. 그 농담이 불편한 웃음을 남겼지만 동시에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세월은 흘렀고 사건은 잊혀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단 하루도 잊힌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쇠약해진 몸으로도 매년 경찰청 앞을 찾아가 딸의 이름을 외쳤다. 기자들도 찾아오지 않았고 언론도 더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림 속에 남아있었다. 지연아, 널 꼭 찾을 거야.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의 한 변두리 지역이 재개발을 위해 철거되던 중 낡은 창고 안에서 오래된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경찰 제복의 일부와 빛이 바랜 작은 수첩이 있었다. 수첩의 첫 장에는 지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수첩은 물에 젖은 흔적이 있었고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지만 몇 줄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순찰 중 이상한 기척을 느낌. 다시 확인 필요. 그 짧은 문장은 지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근무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수첩에는 행방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기록을 남겼다는 증거뿐이었다. 제복 조각 역시 시간이 오래 지나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가족과 동료들은 그것이 지연의 흔적이라고 믿었다. 이 발견은 다시 한번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신문과 방송은 10년 만에 드러난 여경 지연의 흔적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시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궁금증에 휩싸였다. 하지만 새로운 수사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기억은 흐려졌으며 증거는 소실되었다. 결국 그 작은 단서조차 미궁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서는 가족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최소한 지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흐린 눈으로 수첩을 꼭 쥐며 말했다. 우리 딸은 끝까지 경찰이었다. 오늘날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한국 사회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근무 중 여경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경찰 조직과 사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의문을 남겼다. 그리고 10년 후 발견된 작은 수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상징하는 유일한 흔적이 되었다. 사람들은 지금도 속삭인다. 지연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누가 그녀를 데려간 것일까?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